스트레스 관리 핵심을 지금부터 봅니다. 이제 스트레스가 이렇게 참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데, 제가 계속 강조했던 지지감, 해소감, 통제감, 이 세 가지를 키워주는 게 스트레스 관리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걸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통제감과 건강을 먼저 봅니다. 스트레스 장면에서 통제감을 가지면 질병이 잘 걸리지 않아요. 자, 로버트 크라색 박사가 연구를 했습니다. 자, 심장병 발병과 특수 직무상 긴장 관계를 연구를 했는데, 이른바 이제 직무상 압력은 많지만 통제가 어려운 직업 종사자 있잖아요. 뭐 버스 운전자라든지 항공 통제사, 뭐 비서직, 간호사, 이런 분들은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혈압이나 심장마비가 높더란 이야기죠. 근데 이제 통제감 인식이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또 결론이 나옵니다. 실제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면서도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할 때, 즉 애매모호할 때, 자신감이 없을 때, 이때 만성 스트레스 반응이 되고 코티졸이 분비가 되고 신체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힘들지 않아요. 근데 통제할 수 있다는 그 느낌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통제감을 확실하지 못할 경우 부정적 심리가 만연해요. 이른바 이제 부정적 결론을 내고 지나친 일반화가 되고 패배주의적 사고가 많아집니다. 자기 주장도 결여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스트레스 상황은 통제가 어려워도 스트레스 반응은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NLP 관점 바꾸기 우리 훈련했죠. 자, 이것도 좋은 일일 수가 있다. 이것도 감사한 일일 수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때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체면 이완 훈련. 자, 체면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이완을 하는 것만 가지고도 부교감신경 상태가 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체면을 걸어서 꼭 치료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냥 체면에만 걸리게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은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불면증이나 공황장애나 분노조절장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가 있고, 심지어 이제 신체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뭐 고혈압, 당뇨, 암, 뭐 이른바 이제 천식, 뭐 이렇게 이제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질병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체면만 걸어주더라도 치료되는 효과가 아주 크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꼭 치료를 못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체면 유도를 좀 잘 훈련을 하셔가지고요. 다른 분을 체면을 걸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스스로 자기 체면에 걸리는 것 아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NLP 분리연합 기법을 훈련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앞으로 계속 또 하겠지만 뭐 공중분리, 영화관, 미술관, 뭐 주제음악, 새행동 창조기법, 뭐 힙기법, 뭐 시간선 치료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 걸 자유자재로 좀 쓰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쓰고 내가 아는 분들을 위해서 자유자재로 써주면 그런 것만 가지고도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체면 암시, 그러니까 자기 확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 스트레스 반응은 이와 같이 이제 체면이나 NLP 기법을 쓰면은 아주 잘 통제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일어나는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건강이나 뭐 우리 부와 성공이나 우리 운명을 지배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사건, 경험,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하느냐가 결합이 되면서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죠. 자, 일어나는 사건, 경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떻게 내고 표현을 하고 또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또 관점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요즘 이해되시나요? 100세 이상의 노인들 연구를 해보니까요,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는 사고의 탄력성과 적응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황희정성처럼, 그래, 너도 옳구나, 너도 옳구나, 너도 옳구나, 이렇게 모든 것을 그냥 긍정적으로 본 거죠. 고집아집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좀 내려놔야 될 게 뭐냐면은 심판관의 역할 또는 자기 주관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막 가르치려고 하는 거, 이런 걸 조금 내려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많은 분들이 내 생각을 옳고 너는 틀렸어, 이런 이분법적인, 그러니까 승패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승패, 내가 이겨야 된다는 거, 내가 옳다는 걸 주입시켜야 된다는 거.
증명해야 된다 이런 것에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트레스를 강화시킵니다. 근데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 이제 밀턴 에릭슨의 화법을 보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뭐 일지도 모릅니다.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능하면 제시를 하지 말라. 아무리 나랑 생각이 다른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너그러워져야 되고 유연해져야 되고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우리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것, 부모가 너무 엄격하고 너무 반듯하고 너무 올바른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 부모를 힘들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가 그런 가르치는 역할보다는 이제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존중해주고 보금자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 그렇게 해도 뭐 좋겠구나. 그래, 그것도 맞겠네. 부모가 조금 이제 내려놓는 거지. 젖소한테 너 이거 왜 안 뜯어먹어? 이거 먹어야지. 왜 그리가? 이리 와야지. 이렇게 목장 주인이 계속 젖소를 간섭하면 젖소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같은 원리 같아요. 너 왜 공부 안 해? 너 의사 돼야지. 술대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이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주면서 그래, 네가 의사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뭐 시험 떨어지면 재수하면 되지 뭐. 요즘 대학이 남아도는데 뭐 너가 들어갈 자리가 없겠냐. 그래, 공부 못하면 뭐 사업을 하든지 뭐 다른 일을 하면 되지 뭐. 꼭 공부 잘해야 뭐 성공하냐. 이런 탄력성. 지지감과 건강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지받는다는 느낌은 스트레스를 해소해준다. 자, 지지자가 없는 외로운 심장병 환자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1350명 대상으로 5년 동안 연구를 해봤는데 지지자가 있는 심장병 환자들에 비해 3배나 더 많이 사망을 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온갖 질병, 이른바 심장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치매 등이 유행하는 가장 큰 원인은 지지망, 공동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 지지망의 와해와 관련이 있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유방암 환자의 지지 치료를 한번 해봤어요. 자, 86명의 정리된 유방암 환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었는데 통제군과 지지군으로 나누었거든요. 자,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 통제군에는 4년 내에 모두 사망을 했어요. 근데 지지를 받는 그 지지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 15년이 지난 후까지도 2명이나 생존을 했다는 거예요. 평균 생존율이 18개월, 2배나 더 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지지감이 이렇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우리 참만남 심리가족이 21세기에 전국화되게 돼 있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만들까? 고민이 많습니다. 참만남 심리가족. 지지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 참만남 심리가족 아닐까요? 참만남 심리가족.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지지합니다. 지지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웃끼리 서로 친하면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 로제토 연구인데요. 이 로제토는 미국 뉴저지 시골 마을의 이름이에요. 100여 년 전에 이태리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만든 동족 마을인데 옛 전통과 습관을 잘 지켜나가고 아주 강력한 우정과 공동체 의식이 강한 마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옆에 인근에 나사렛 마을이 있었는데요. 이 나사렛 마을 사람들처럼 살코기도 많이 먹고 담배도 좋아하고 술도 마시고 비만하고 고혈압도 많고 건강 수칙도 잘 지키지 않았는데 근데 이 로제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심장병, 위궤양 이런 스트레스성 질병도 적었어요. 근데 이 마을을 떠나서 로제토가 아닌 다른 마을에 가버리니까 또 다른 미국인처럼 스트레스성 질병에 잘 걸리더라는 거죠. 그럼 이 차이를 만드는 힘은 뭐죠? 바로 로제토라는 이 마을에서 만들어낸 그 어떤 공동체 의식, 어떤 지지감을 주는 공동체 의식에서 이제
질병을 치유하는 자연 치유력이 커지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해되나요? 네. 자, 낯선 사람과 단순한 대화만 나눠도 건강해진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의사에게 자기 자신의 공포를 말했던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코티졸 수준이 낮아졌다. 코티졸이 뭐였나요? 스트레스 호르몬이었죠. 코티졸 수준이 낮아졌습니다. 환자의 신체를 접촉, 이른바 애정 어린 손으로 쓰다듬어 주는 거, 그러니까 스킨십을 해줘도 헤모글로빈의 증가가 일어나더라. 자, 인간의 경우 신체의 접촉이 연결감을 이루는데 가장 근본인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악수를 하거나 호응을 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투라는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빨리 죽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자, 미투가 없다면 더 많은 악수와 더 많은 포옹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자들하고 악수도 잘 안 하잖아요, 요즘. 그렇죠. 옛날에 악수도 했잖아. 남자들이 두려워하죠. 두려워하죠. 손 잘못 잡았다가 큰일 나거든요. 근데 이게 악수나 포옹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지지감을 키워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애완동물을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 덜 받고 스트레스 관련 질병에 덜 걸리는 결론이 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애완동물의 어떤 스킨십, 이 스킨십이 지지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사랑하는 대상이 옆에만 있어도 스트레스를 중화시킬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만 있어도. 밑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 나왔네요. 자기 아내가 지지적이라고 한 사람은 지지적이지 못하다고 한 경우에 비해 협심증이 50%나 줄어들었다. 지지합니다. 자, 그럼 지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뭐 우리가 첫 만남에서 워낙 뭐 많이 다루는 거니까. 자,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죠?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을 해라. 공감적으로 이해를 해라. 그리고 내면과 내면에 진화를 개방을 했어. 자, 일치성, 진실성, 진정성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남에게 사랑받기 원하면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거는 뭐 우리 영혼의 목적이기도 해요. 영혼의 목적, 태어난 목적.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하는 걸 먼저 주어야 돼요.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면 먼저 사랑을 주는 거죠. 인정받기를 원하면 먼저 인정을 하는 거죠.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 먼저 다른 사람이 부자가 돼도 돕는 것이고요. 내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이 돈을 벌도록 도와줘야 되고,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이 행복하도록 도와준 거. 그러니까 먼저 주는 것이 내가 얻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우주의 에너지의 하나잖아요. 원리스.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느냐? 원수도 나의 확장된 일부거든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누군가한테 해코지를 하는 것은 나 자신한테 해코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 그 다른 사람 또한 나와 연결되어 있는 또 하나니까. 누군가한테 잘해주는 건 나 자신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게 있으면 먼저 주어야 된다. 이 사랑도 마찬가지죠. 지지받고 싶으면 먼저 다른 사람을 지지해줘라. 돌아올 걸 기대하지 않고 먼저 준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자, 기브 앤 테이크에 너무나 물들어 있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를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주어야 된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주지만은 이 우주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 그 몇 배를 되돌려 준다라는 거지. 그래서 누군가한테 주었는데 내가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너무 이를 갈고 힘들어하면 안 돼요. 자, 그냥 내가 주었다. 좋은 일을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쭉 넘겨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해소감을 좀 보겠습니다. 해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체 활동, 두 번째는 표현하기, 세 번째는 증가하기. 신체 활동의 가장 좋은 해소법은 공격적인 신체 활동을 하는 거라고 그래요.
공격적인 신체 활동. 이른바 이제 정원을 가꾸거나 농사 일하기. 그런 점에서 우리 한숙희 이사님이 지금 이제 농장을 갖고 있잖아요. 농문인가요? 농원? 농막. 그거 정말 잘하는 거죠. 그 농사 일은 최고의 건강법이에요. 최고의 해소법.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아, 나이가 좀 더 들면 이제 시골에 그 우리 힐링센터를 좀 하나 세워서 주말에는 이렇게 우리가 또 세미나를 하지만 평일에는 농사를 지며 살아야 되겠다. 그거 꿈이 있거든요. 자연으로 돌아가자. 네. 우리 방시현 대표님도 같이 가요. 어쨌든 농사 짓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농사 일이라. 이 직원 가꾸기 농사 같은 경우는 조깅 같은 규칙적인 운동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 해소에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신체 활동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아직 농사를 못 짓는다 그러면은 제가 어제 또 맨발 걷기 산행을 갔다 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등산을 좀 하십시오. 등산. 가능하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제가 어제 청계산을 이제 맨발로 3시간 동안 돌았거든요. 맨발로. 근데 몸이 너무 가볍더라고요. 요즘 제가 즐기는 게 고무신 신고, 이제 평소에 고무신 신고 다니고, 일주일에 2-3번은 맨발 걷기 산행을 한다. 맨발 걷기가 또 핫해요. 예, 청계산에 근데 저만 맨발로 가는 줄 알았는데 제가 확인한 사람은 한 3사람 돼요. 3사람.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제 산행을 하면서 땀을 빼는 것. 등산을 때 땀을 빼는 게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사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표현법. 이거는 뭐 참만남 심리가족에서 제가 너무나 많이 강조하는 거죠. 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말로 표현하고 소리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동작을 통해 스트레스 반응에 독소를 배출하라. 뭐 이와 비슷하게 미술치료, 무용치료, 노래치료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참만남 자아 개방을 하라는 겁니다. 자아 개방. 과거에 좀 창피했던 거, 부끄러웠던 거, 억울했던 거, 힘들었던 거 막 표현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발성훈련, 웃음훈련처럼 소리 지르고 크게 웃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웃음 치료해 보면 이제 율동하잖아요. 율동, 노래 맞아, 춤추고 율동하고 이런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좌절감을 이야기하기 위한 당사자에게 직접 표출하지 말고 중립적인 곳에서 표출하라. 이건 나중에 이제 전이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른바 종로에서 뺨을 맞았는데 꼭 종로에서 원수를 갚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종로에서 뺨을 맞았지만 한강에서 눈을 흘겨라. 그러더라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게 뭐냐면 직장에서 직장 상사한테 욕을 먹었어.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집에 와서 자기 배우자한테 실컷 직장 상사 욕을 하는 거예요. 또는 술 마시면서 이제 친구 직장 동료한테 막 그 직장 상사 욕을 하는 거죠. 이거는 당사자한테 내가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지만 중립적인 곳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스트레스에 아주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운다는 거 있잖아요. 실컷 운다는 것은 가장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언어의 표출이다. 자, 지금 눈물이 많이 없어졌는데 사실은 이 우는 것은 어쩌면은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 해소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우리가 3일장을 하고 5일장을 하면서 실컷 우는 과정에서 이제 부모에 대한 슬픔이나 또 서운함이나 죄책감이나 이거 다 떨쳐버리잖아요. 그죠? 그 장례식에서 실컷 울지 못하면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오래 남아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장례식 문화가 조금 잘못됐어요. 편안한 건 좋은데 가족들이 장례식을 다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장례식 대행업체에서 다 해버리니까 가족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처럼 곡을 해야죠. 곡을 해야 되는데 곡도 못하게 해요 요즘은. 요즘 못하게 하죠. 옆에 장례식장에 그러니까요. 방해된다고. 곡을 해야 돼. 곡을 막 울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실실하고 그렇게 해야 이게 장례식은 최고의 그 심리 치료장인데 어쨌든 운다는 게 참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울음에 대한 쭉 이야기했고 그다음 기타의 언어도 뭐 이게 기타의 언어 뭐 소리 지르는 것 또 우는 것만큼 스트레스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노래방에 노래 부르는 것, 산 정상에서 소리 지르기 우리 옛날에 많이 했죠. 우리 방시현 대표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 아침형 인간 6시에 그 성유산 올라가서 막 소리 지르고 운명아 길을 비켜라 막 기억나실 거예요. 지하철에서 고성방 가면 스피치 하는 거 지금은 못하지만 잡혀갈 일이에요. 이제 지하철에서 그것도 이제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죠.
사실 두려움도 스트레스의 일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큰 소리로 스피치하는 것 두려움 없애는 데 도움 되죠. 그럼 여기 나온 게 유무 감각을 갖는 거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가장 안 되는 건데 저도 이제 도전을 할 거예요. 유무 감각을 가져라. 그 다음에 당신이 가진 문제를 스스로 이야기하거나 글로 표현한 것만으로도 건강이 좋아진다. 여기 이제 말할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빈 의자 기법 있잖아요. 게슈탈트에. 그리고 NLP의 그 포지션 체인지, 입장 바꿔 생각하기, 지각적 입장. 그래서 의자 놓고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 막 하는 거죠. 막 서운한 거 막 다. 어쨌든 사람이 꼭 있어야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강고성 원장님은 말할 상대가 없으면은 저기 그 뭐야 여주 센터 가가지고 막 이야기하세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욕도 하고 막. 너무 좋아요. 예? 연주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최고의 해소가 되죠. 우리 오영수 사님이 이제 그 우리 모임 공간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노래를 꼭 세 곡을 부른대요. 세 곡을 막 크게 부르면 춤도 추고 막 그런데 원래는 노래에 부담이 있을 때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이제 김용임의 빙의가 되었어. 김용임처럼 노래도 잘 부르게 되었고 중요한 것은 마음에 정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없어지면서 이제 표정도 밝아지고 하루를 너무 알차게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오경수 사님 노래방에 노래 부르는 것도 이제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전이법이 나오는데 전이법은 제가 앞서서 이미 설명을 했어요. 일반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게 전이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동물 실험을 해봤는데 스트레스를 받은 동물이 다른 동물에게 보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러니까 코티졸 수준이 낮아지더란 이야기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제 실험도 해봤는데요.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 그러면은 화가 났겠죠. 그래서 타이어를 발로 끌어 차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 속이 후련해지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 상사에서 야단 맞고 술자리에 가서 동료에게 이야기하고 집에 가서 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그래서 누군가 막 이야기할 때는 네가 틀렸네 올래 이런 심판관 역할을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아우 못됐네 그놈 진짜 이렇게 맞자고 치면서 같은 편이 되어주는 거 이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 옳고 옳지 않으면 자기가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아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가르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답은 스스로 찾고 우리는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그분이 해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그러면 스트레스 해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 이제 지지감을 키우고 해소감을 키우고 통제감을 키우는 게 바로 스트레스 해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자 이미 설명을 다 했지만 정리를 합니다. 우선 지지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만남 심리 가족이 되셔야 됩니다. 자 무조건적인 수용과 존중, 공감적 이해, 진정성 있는 소통. 자 이런 어떤 참 만남 심리 가족의 지지받는 문화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해소감. 해소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면의 자아 개방을 하고요. 즉 실컷 이야기하고 자 발성과 웃음, 노래, 율동, 아까 이제 운동 이야기했죠. 신체 활동, 농사짓는 것 같은. 그 다음에 이제 무의식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NLP 체면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통제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NLP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자, 관점 바꾸기. 관점 바꾸기에서 모든 걸 감사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감사의 관점. 자, 이것도 감사한 일일 수가 있다. 이게 저는 명언이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감사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모든 걸 감사로 보는 거죠. 자,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도 감사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라는 관점을 가지면서 이 문제가 앞으로 미래의 상황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미래 상황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자, 이 문제가 일어났으니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어때요? 자, 멋지죠? 자,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났으니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자, 지금 우리 강구성 원장님은 발이 아파서 수술해야 되잖아요. 자,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질문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오래 삽니다. 오래 삽니다. 맞아요. 통증의 고통에서 없어진다. 예, 그렇죠. 독증은 그럼요. 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자, 이런 문제 상황이 일어났으니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이건 이제 데카르트 좌표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돼요. 우리 NLP 마스터 과정에. 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두 번째는 이런 문제 상황이 벌어졌으니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질문만 하더라도 마음이 달라지죠.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이제 감사의 관점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참사랑. 이 참사랑이 중요한데요. 참사랑은 좋은 것도 사랑하고 안 좋은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긍정도 사랑하고 부정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참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좋은 것만 사랑하고 안 좋은 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긍정만 사랑하고 부정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긍정, 부정의 경계를 없애버리고 모든 걸 사랑해버리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그렇지 않아요? 결과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말아 그지. 이봐, 좋은 결과가 오더라도 감사하고 안 좋은 결과가 오더라도 감사해버리면 되죠. 오래 살아도 감사하고 빨리 죽어도 감사해버리면 되는 거죠. 어떻게 가는 거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수술이 잘 돼도 감사하고 수술이 안 돼도 감사해버리는 거지. 날씨를 보면은 날씨가 맑아도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한 거지. 이 마음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이 마음이 안 만들어져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38선을 걷고 있다는 거죠. 38선. 마음의 38선을 없애버리고 마음의 경계를 없애버리는 순간 모든 게 좋아지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도 닦습니까 이렇게? 아니 우리가 사실 태어난 이유가 도를 닦기 위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깨달음을 얻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태어났는데 좋지 않은 게 뭐가 있나? 모든 삶의 순간 축복의 순간이다. 모든 삶의 순간은 감사의 순간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삶에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축복이다. 축복.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좋은 일도 축복이고 안 좋은 일도 축복일까요? 자, 우리는 그 대립물이 없으면 그 반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밤이 없으면 낮을 알 수가 없고요. 어둠이 없으면 빛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가난이 없으면 풍요로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밑바닥에 내려가 보지 않으면 정상을 알 수가 없어. 밑바닥에 내려가지 않은 사람이 올라가는 기쁨을 알겠습니까? 병에 걸려보지 않으면 건강의 소중함을 알 수가 없어요. 질병은 곧 건강이다. 건강. 자, 혼자 외로움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만남의 소중함을 알 수가 없어요. 이별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만남의 소중함을 알 수가 없겠죠. 맞아요? 자, 저처럼 주로 혼자 있는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오늘 일요일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 수가 없어. 평일에 그게 혼자 지내잖아요. 혼자 1대1 상담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일요일 날 이렇게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 몇 분이랑 오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근데 맨날 사람들 속에만 사는 사람은 함께하는 소중함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은 것도 축복이고 안 좋은 것도 축복이라는 것도 있는 것도 축복이고 없는 것도 축복이라는 거죠. 삶의 모든 순간이 축복이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참 사랑을 하죠. 그러면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지. 결과에 대한 선을 긋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거잖아요. 잘 돼야 된다라는, 잘 못 되면 안 된다라는 거. 나는 이것만 원해. 이건 아니야. 이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뭐 발표 보라 같은 발표 잘하는 것만 난 원해. 잘 못하는 거 싫어. 이것 때문에 발표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인생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나는 잘 살아야 돼. 못 살면 안 돼. 못 사는 것을 거부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나는 오래 살아야 돼. 빨리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빨리 죽고 오래 살고의 경계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살 만큼 살면 죽으면 되지 뭐. 그게 뭐 문제예요. 어차피 이래 가르치니까. 아니 그게 왜 문제냐고. 그 우리 육체로서 할 만큼 그러니까. 해볼 만큼 하고 죽으면 되는 거지. 뭐 꼭 100세까지 살아야 된다 이런 거 뭐 문제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받아들이는 상태. 근데 요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창조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창조.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면은 모든 걸 창조한단 말이에요. 창조. 두려움도 없어져 버리고. 자, 내 마음이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자, 사랑에 충만한 창조를 한단 말이죠. 즉, 내 몸이 시키는 창조가 아니라 내 영혼이 시키는 창조를 하기 때문에 삶의 목적에 맞는 이른바 창조적인 삶을 살죠. 그래서 위대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각자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았죠. 성각자들. 예수님이 그랬고 부처님이 그랬고 뭐 이렇게 이른바 성인으로 알려져 있는 인류의 서성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았죠. 우리가 이제 인류의 서성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레벨로 가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걸 받아들여라. 그러면 참 사랑이 된다. 나 자신에 대한 것도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앞에 이제 있죠? 제가 좋아하는 글귀인데요. 지금 내가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뭘 고치고 빼고 노력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밑에 또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체험해야 할 신비의 과정이다. 그 모든 걸 체험의 신비로 받아들이는 순간 굳이 우리는 삶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굳이 우리가 날씨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잖아요.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하지? 날씨가 맑으면 어떡하지? 고민 안 하는 것처럼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신비의 체험을 해버리면 축복이 되잖아. 축복이. 그죠? 그럼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없지.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니까. 이 관점을 빨리 여러분들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3번에 자기 책임으로 가는데요. 자기 책임은 뭐냐?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유 변명이 없어진 상태. 그야말로 통제력을 갖는 상태. 이건 앞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과거의 모든 사건 경험, 현재의 모든 상황,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걸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뭐 때문에가 뭐뭐 덕분에로 바뀌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유 변명이 없어지는 거죠. 이유 변명이 없어지니까 내 마음이 어떨까요? 아, 모든 건 나한테 달려 있구나. 과거는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배움의 터전이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도 후회하지 않고 원망 분노도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NLP적인 이제 사고를 본다면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과거에 힘들었던 그 사건은 어떤 목적으로 일어났을까? 과거에 그 실패는 어떤 목적으로 나한테 주어졌을까? 과거에 그 마음의 상처는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그 과거의 모든 사건 경험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현재 또한 현재 힘든 상황 이거는 미래의 어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나한테 주어졌을까? 감사가 되겠다. 그 자기 책임이 되면 이제 뭐 이제는 자기 다움으로 가는 건데요. 자기 다움이라는 것은 비교 경쟁을 하지 않고 자 남들 눈치를 보지 않고 자 남은 남이고 나는 나고 그렇다 남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남은 남이고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거죠. 제가 자주 비유를 하는 게 가을에 피는 국화꽃은 봄에 피는 개나리 진달래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면 개나리 진달래는 봄에 피면 되는 거예요. 국화는 가을에 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이 잘 안 풀렸어. 그럼 아직은 가을이 안 됐나 보네. 내가 가을에 피나 보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좀 빨리 성공한 애들은 쟤는 봄에 피는 개나리 진달래네. 나는 국화꽃이 모양이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모든 꽃이 피어날 시기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피어난 시기도 각각 다르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좀 젊을 때, 어떤 사람은 중년에, 어떤 사람은 또 말년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운명은 인생을 차별하지 않는다. 시작. 운명은 인생을 차별하지 않는다. 네, 운명은 인생을 차별하지 않아요. 모든 합쳐보면은 똔똔이야. 그게 똑같아요. 일찍 성공한 사람은 말년이 좀 힘들 수가 있고 자 젊어서 고생한 사람은 나중에 말년이 좀 편안할 수가 있고 네, 중요한 건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성장을 했느냐 얼마나 의식의 성장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어떤 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또 이런 비유를 해요. 보리밭에 나면 보리가 되는데 보리가 배추밭에 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잡초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잡초 같은 인생이냐 나다운 인생이냐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피어날 그 자리에서 피어나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모조품과 같은 인생을 살거든요. 모조품.
자, 저 사람이 조개구이집을 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네. 그럼 나도 조개구이집을 한번 해봐야지. 다 망해. 저 사람이 부동산을 하니까 나도 부동산을 한번 해볼까? 부동산이 돈을 많이 번다던데 그 부동산을 해. 남을 이제 복제하는 인생을 산단 말이야.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빨리 진급하고. 이게 뭡니까? 기계의 부속품 같은 인생 아닙니까? 기계의 부속품이 되라. 그게 길들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들과 계속 비교를 하게 되고 좋은 부속품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계의 부속품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누구냐? 삶의 예술 작가예요. 우리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내 삶은 예술 작품처럼 하나가 되어야 되고 누구랑 비슷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축복이고 행운이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남들과 좀 다른 인생을 살 때 뭔가 두려워하고 뭔가 좀 소외감을 느끼고 내가 인생 잘못 살고 있나 이렇게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남들처럼 되려고 남들처럼 좋은 자동차를 타고 남들처럼 아파트에 살고 남들처럼 뭐 어떤 문화생활을 하고 남들과 같은 평균치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평균치가 되지 않을 때 힘들어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빨리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남은 남이고 나는 나라는 개념은 나의 어떤 고유한 정체성을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한 송이 꽃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삶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예술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조급한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국화꽃이 왜 저기 봄에 피어나지 않다고 계속 조급해 하겠습니까? 어차피 기다리면 가을에 피어날 텐데. 그렇잖아? 우리 이제 삶의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왜 빨리 돈을 못 벌어서 성공을 못해서 조급해 할 이유가 없죠. 자, 내가 피어날 시기는 반드시 있으니까. 또 저기 그 앤드류 카네기가 주로 이야기했던 자, 내 인생에도 밀물때가 온다. 밀물때가 온다라는 글 이걸 이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썰물이 있으면 밀물이 들어오잖아요. 인생에서 뭔가 좀 빠져나가는 시기가 있다면 들어오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밀물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밀물은 언제일까? 자, 밀물은 영원히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요, 있어요. 그렇죠. 그 밀물이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조급해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좌절할 이유도 없죠. 자, 이런 자기다움을 갖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5번에 의미 있는 비전과 사명을 갖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걸맞는 비전 사명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질문, 이 세상 어딘가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누구일까? 를 질문해야 되고요. 이 세상에 나의 아들, 딸과 같은 존재가 있다면 그들은 누구일까? 자, 이런 질문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 삶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이었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통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에 많이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뭐 이렇게 꿈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렇지. 그건 이제 욕구, 욕망 중심의 삶이더라는 거죠. 욕망 중심의 삶을 살아서는 스트레스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욕망 중심에서 의미 중심의 삶을 하는 거죠. 의미 중심의 삶은 뭐냐면 내 삶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내 삶이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나요 혹시? 내 삶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근데 내 삶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저 하늘에서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태어났거든요. 영혼이 원하는 삶이죠. 영혼. 내 영혼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꽃이 어떻게 피어나야 될지 꽃이 스스로의 운명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의 답을 내가 스스로 깨우쳐야 되죠. 내 삶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번 생에서 내가 풀어야 될 까르마는 무엇이고 이번 생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게 뭘까.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어떤 여러 덕목을 머리에 떠올려볼 때 어떤 단어가 가장 와닿는지 한번 봐봐요. 예를 들어 사랑, 배움, 책임, 봉사, 베품, 성취, 성공 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가장 와닿는 단어가 어쩌면 영혼이 원하는 단어일 수가 있어요. 느낌적으로. 저는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책임을 위해서 살았고 책임.
더 많은 책임을 지려고 하고 더 많은 책임을 통해서 제가 나누려고 했고 나눔 배품 뭐 이런 게 굉장히 강했죠. 어쨌든 제가 이제 책임이나 나눔 배품에 많은 느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느낌이 가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용서, 뭐 화해, 뭐 어떤 만남, 뭐 믿음, 신뢰 뭐 많이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 단어에 걸맞는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쭉 됐고요. 이제 스트레스 24는 2단계까지 하면 마무리 될 것 같네요. 자, 작은 일에 땀 흘리지 말아라. 기억하라. 모든 것은 다 작은 일입니다. 자, 작은 일에 땀 흘리지 마세요. 모든 것은 다 작은 일이랍니다. 모든 것은 다 작은 일입니다.